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 전지긴 한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계속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린 인더스트리는 프라우드. 아유, 한국말이 섞였네요. 신재생 정책, 이 신재생 네네. 에너지 관련된 네네. 쪽은 사기다. 아, 네. 사기다고. 네. 아, 네네. 프라우드는 자부심 이게 아니고요. 네네. 프라우드. 아, 혹시- 예. 이렇게 할까요? 트럼프처럼? 예. 네. 여기까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회사 테슬라의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댄다고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좀 최근 들어서 말이 바뀝니다. 네. 내가 전기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지금 민주당의 정책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반대되는 정책 중에서 나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그 부통령 지명된 벤스. 아, 예. 맞아요. 벤스. 네. 예. 이분이 또 담당하는 그 상원 그 지역은 또 전기차의 본고장들입니다. 다 지역 거기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 뭐가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머스크의 지지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듯이 뭐 무슨 또 그냥 모든 또 IRA 뭐 물론 행정명령에 들어갔던 거는 좀 보조금 관련된 거는 좀 정지가 될 수 있겠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눈치 봐가면서 이 말의 강도도 바뀔 수 있는 게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고 그리고 그런 쪽까지 봤었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후보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 보조금 왜 줘?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줘서 키우는 거 이거 의미 없다. 핵심은 기업은 내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동등하게 경쟁해서 도태되는 거 동태되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끌고 갈 거 끌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우위를 갖춘 테슬라는 기분 좋은 뉴스겠죠. 그 뭐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터리 구에다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만큼 속도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에 우위된 쪽을 더 가속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혹시 뒤따라갔던 또 추격자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정치되면은 그냥 오히려 좀 탈락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산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전기차가 정책적으로 뭐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은 의미가 없고 또 막상 당선돼봐야 될 거 같고 중요한 건 또 트럼프가 당선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죠, 사실. 네. 네네. 또 막 또 이제 고차범위 내로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또 해리스 님께서.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럴수록 또 자기 원사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럼 내 표를 더 결집시키고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지지는 하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마저 컴온 그러면서 같은 또 만들려면 입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었을 때에 대한 반향들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모든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또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쏠리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아무튼 간에 뭐 실적도 실적이고 뭐 네. 트럼프 이슈로 밀리긴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발표했고요. 예,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일단 IRA 빼게 되면 적자 한 1,500억 나올 걸로 네. 예상을 한 거이었고요. 그다음 또 에코프로 그룹들 실적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는 워낙 또 진짜 와 이거 적자폭 크고 좀 그러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 정도. 적자폭이 에코프로는 조금 더 늘었고 에코프로 BM은 그래 적자는 안 봤습니다. 예, 축하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매출이 8천억대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30억인가? 이렇게 되면은 적자 안 봤다 그러면 그게 어딥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만족은 못 해요, 지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제 정체가 돼서 하향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해서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황 단기 바닥에 사는 건 맞죠. 주식을요. 근데 바닥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좀 길어지느냐 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쯤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요. 그게 지금 판단되는 구간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예.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하반기 때 강한 개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 적자, 예,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1,950억인데 빼게 되면은 좀 그런데 원래는 3분기 5천억대, 4분기 6,400억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아갈 걸 봐서 과거에 2022, 23년 때 보여줬던 흐름들까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사 자체가 이걸 꺾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낮췄나요? 예,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낮췄구나.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상했던 것보다 20-30%는 줄을 수 있다는 거를 암시를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됐었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원래는 업황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좋아질 걸 계산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쪽에 한 35만원대 위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체돼 있네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또 그래도 더 강한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그러니까 양극재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때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근데 좀 흑자로 살짝 나왔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많이 좀 위축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수치처럼 뭐 1000억대 이상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돌아가는데도 약간 위축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전기차가 다시 얼만큼 잘 팔려서 그만큼 또 소재 쪽 그리고 또 배터리 쪽과 함께 연결되는 배터리의 끝단은 또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앵커님도 다음 자동차는 그 살려고 했던 스포츠카 말고 전기차를 사고 싶어야 되는데 네네. 포르쉐 이런 거 그만 사세요. 집에 한 3대쯤 있으면 그만 사세요 이제. 장난감은 2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네. 저 전기차 너무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유지비가 싸요. 다 하는 게 그게 공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싼데 불편함을 좀 겪어야 돼요. 그렇죠. 네. 빨리 충전이 안 되고 근데 보통 또 그렇더라고요. 전기차는 아니 뭐 빨리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빨리 충전될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서 뭐 정차돼 있을 때 그때 충전하면 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그만큼의 충전 대수가 많이 늘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강점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만약에 보조금까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저거 원래 일반 내연차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이다. 전기차는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더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기아의 EV3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판매와 그리고 또 그게 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할부 이자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모델 2를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로보택시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가의 전기차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또 자율주행과 함께 열심히 또 도로를 돌아다니는 무인 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또 최근에는 FSD가 또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냥 테슬라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게 미래인데 결국에는 그런 뭐 비싼 차든 싼 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뭐 비싼 차보다도 싼 차가 더 많이 생겨서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노려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약간 이제 캐즘에 마무리되는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양극재 소재 관련된 P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Q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P를 끌을 겁니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가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을 찍었던 P까지도 같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가 전기차가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2차 전지가 용트림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멘텀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워낙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뭐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네. 컨센서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돌아서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반대 또 효과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처럼 막 엄청나게 적자 근처까지 갔다가 확 좋아지면 또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현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EV 시장과 관련된 중대형 전지 쪽은 정체되어 있고 하향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 성장하는 시장은 맞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쭉 나온 얘기가 뭐 전고체 배터리 우리 2026년 양산하면서 쭉 또 장기 계획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업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럼 투자를 줄이겠느냐. SDI는 똑같거든요. 상반기 벌써 예전 대비해서 2배 투자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한쪽인데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딱 태세가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전망 쪽에서 누구보다 저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럽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뭐 의무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의 폐지
이런 법안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법안은 없고 아. 그 얘기는 전기차의 어떤 연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언이지 전기차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연비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기차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면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기관차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비 규제를 통해서 그걸 좀 제어하겠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던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쪽에서도 이 연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신차 의무 비율을 좀 낮췄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2032년까지 신차 의무 비율을 66%에서 50%까지 좀 낮췄잖아요. 그런 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친환경 쪽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 해리스겠죠. 근데 그 뭐 비우호적인 인물이 트럼프니까요. 근데 이 전기차를 놓고 우호적이냐 또는 비우호적이냐를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패권 구도의 쟁점으로 좀 보게 되면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패권 구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옥죄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중국을 크게 옥죄습니다. 옥죄고 맞아요.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대란도 일어나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중국이 2차 전지를 밀고 있는 전략 산업이 핵심 전략 산업이 반도체고 또 배터리 쪽이거든요. 2차 전지거든요. 그걸 트럼프 쪽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는 대한민국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차라리 긴 시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를 폐지한다 뭐 이렇게 밝힌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법안으로 뭐 명시된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트럼프가 최근에 보니까 난 전기차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또 밝혔죠. 트럼프가 나는 머스크한테 매달 260억씩 받고 있다. 얘는 굉장히 좋은 친구고 똑똑한 친구다. 이런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를 내 옆에 두고 있어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대표님 말씀처럼 일일일비 할 필요는 없다. 2차 전지는.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뭐 이런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투자자분들 좀 많이 하락해서 마음이 좀 심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2차 전지에 대응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에, 배부한 그 표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산업의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도체에는 굉장히 햇볕이 좋아서 매우 좋다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그러네요. 조선, 2차 전지 바이오 기계,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좋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동일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2차 전지는 올해 1월 달에 발표했었을 때 매우 흐림이라고 나타나 있었거든요.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2차 전지는 이제는 조금 대체로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떤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순환적인 사이클상 반도체가 좀 다운 사이클 되어 있었을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을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순환이 되면 상승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떤 몇 가지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AI 열풍이 불죠. 맞아요. 근데 이 AI 열풍을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전혀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어요. 그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그죠? 혜성같이 등장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혜성같이 등장한 게 AI 산업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AI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미리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수혜를 받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업황이 돌아서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답답한 구간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한데,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뭐 매년 몇십 조씩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뭐 바보에서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가장 잘하는 게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골고루 잘해야 완성될 수 있는 완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드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2차 전지는 바닥권 구간에 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의 가격이 언제인지는 사실 그거는 뭐 신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닥 구간 근처에 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와 있다는 얘기는 어느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이런 거를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을 좀 늘리는 찬스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엽 작가의 8대 종목을 이렇게 주로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뭐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중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쳐졌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박 작가를 잠깐 옹호하자면, 박 작가는 이 22년부터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조정받았다고 하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박순혁 작가를 처음 만났을 무렵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뭐 박 작가, 그때는 박 작가가 아니라 이제 뭐 홍보이사, 금양 홍보이사였으니까, 박 이사님은 지금 뭐 탑2를 꼽는다면 뭐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신 분이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따라다녔으면 사실 지금도 수익 구간이고 그 사이에 또 수익도 많이 났겠죠, 한때는. 예. 근데 지금 이게 쌀 때는 그분 이야기를 안 들으시다가, 예. 이제 뭐 이게 사람들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잖아요. 예. 시장이 지금처럼 침체돼 있고 조정할 때, 이럴 때가 사실 진짜 사야 되는 건데, 싸게 정말 살 수 있는 구간인데, 대박앤세일, 그냥 박앤세일도 아니고 대박앤세일 구간이고, 물반 고기반을 넘어서 지금 물고기 80%인 상황에서 그냥 돈만 있으면 막 줍줍 하면 되는 구간인데, 네네. 물론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흐름들을 잘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게 뭐 그런 가이드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저는 그리고 어쨌거나 선대인 TV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주 그런 가이드들을 비교적 잘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대략 1년 전쯤인데 휴가를 갔다 와서 2차전지 소재 섹터 체크해 보니까 소재 섹터가 이렇게 캐즘 구간에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서 소재 비중을 줄이고 장비주로 일단 비중을 좀 실으라 했다가, 장비주 역시 이제 캐즘 구간에서 발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걸 하긴 하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다시 양쪽 다 조정받은 구간이면 이 소재 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비주를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단순히 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지난 뭐 기간 동안 상당히 충분히 많이 조정받은 전해업체 그리고 동박업체 일부 뭐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실어 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전해하고 동박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큰 흐름에서 네. 보면. 뭐 그 종목들도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큰 흐름에서 가이드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제 가이드를 정말 그때그때 열심히 따라왔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뭐 1년 전이나 아니면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수익 많이 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여전히 예,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예, 1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박순혁 작가가 3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형주라는 건 2차전지 섹터가 예, 캐즘 구간에 들어가서 계속 일정하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제가 주로 하는 스몰캡에서 미드캡 정도의 종목들은 좀 피해 나갈 여지가 있지만, 대형주들은 그 섹터를 대변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을 이렇게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인지를 해야죠. 패시브 자금도 여기 오고 하니까. 네. 제가 박 작가가 얼마나 그 부분을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박 작가를 따라서 그렇게 대형주를 투자하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3년을 기다려야죠.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2차전지 산업이 망합니까? 그리고 큰 흐름에서 이게 전기차 산업이 안 갈 산업이고 배터리 산업이 안 갈 산업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구간 같은 데서 더 싸게 예, 정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사는 거죠. 물론 자금이 떨어졌을 수 있죠. 그러면 당장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대형주들을 일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몰캡 종목들로 예,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 박순혁 작가의 말을 믿었다. 근데 그 박순혁 작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박순혁 작가의 설명을 힌트로 해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해서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믿고 성장성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결국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할 때는 호기롭게 3년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예,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더 사야죠, 최대한. 그 자금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최대한 더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종목을 좀 포트를 조정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하시면 돼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분들이 물려 있으니까 속상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그냥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과정에서 판단을 다시 해보고, 예, 이 포트를 재조정해보고, 이러지 않고, 예, 그냥 누군가의 말을 믿고, 제대로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치 투자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 같은, 결과적으로 이런 시점이 오니까, 예, 그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은, 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타겟으로 삼아서, 원망하고 비난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린다면 배터리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욕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너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투자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욕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삶이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투자 인생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을 잘 모르고 산 겁니다. 종목을 잘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잠재력, 성장성 이런 것도 보지만, 그 잠재력, 성장성에 비해서 매수하던 시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샀나, 너무 과도한 게 비싼 구간에서 사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 매수할 때는 투자의 어떤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보고 산다. 좀 그때 비싸도 3년 내다보고 산다. 이랬던 분들이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는 되게 비싸게 사면서도, 비싼 구간에서 사면서도, 예, 3년 내다보고 사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3년에서 1년 정도 채 안 지난 시점에서,
예, 이게 뭐 성장성이 있니, 뭐 등등 이렇게 뭐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탓한다? 그러면 그분은 투자자로서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뷰를 해보셔야죠. 응? 자, 내가 너무 비싼 구간에 사지는 않았나?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금 여력을 일정하게 가지고 비싸다라고 생각했으면, 예, 상대적으로 좀 비싼 구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현금을 좀 확보해서 조정이 오면 추가로 산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게 뭐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고 뭐 주요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와서 다시 낙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예,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20만 원 초반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평단이 계속해서 낮아지니까요. 네. 예. 네. 그런데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나 뭐 마이너스 50%다, 60%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매수를 하실 때 에코프로 BM이 한창 뜨거워서 예를 들면 뭐 40만 원 넘어갈 때 그때 그냥 한 방에 샀나? 그러지 않고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매수를 그렇게 하냐? 예, 저도 그렇고, 뭐, 박 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오버슈팅 하면은 일정하게 20%, 3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다가, 가능하면 그 종목이 이렇게 조정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매수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사고 나서 뭐, 포트 조정까지 했는데도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존버하는 거고,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내왕님도 그렇게 아실 텐데, 오히려 그럴 때 나와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적어도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요, 저는. 네네. 그걸 뭐 거의 뭐 정석 레파토리처럼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산지 섹터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뭐 캐즘 구간이 깊어지고 길어질 줄까지는 뭐 알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이거는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걸 1년, 뭐 이 캐즘 구간이 이런 식으로 올지 뭐 구체적으로 이걸 1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것이고,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오히려 덥석 사기보다는 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 올 때 점진적으로 나눠서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존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스스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 전지긴 한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계속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린 인더스트리는 프라우드. 아유, 한국말이 섞였네요. 신재생 정책, 신재생 네네. 에너지 관련된 네네. 쪽은 사기다. 네. 네. 사기다고. 네네. 프라우드는 자부심 이게 아니고요. 네네. 프라우드. 혹시. 예. 이렇게 할까요? 트럼프처럼? 예. 여기까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회사 테슬라의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댄다고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좀 최근 들어서 말이 바뀝니다. 네. 내가 전기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지금 민주당의 정책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반대되는 정책 중에서 나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그 부통령 지명된 벤스. 맞아요. 벤스. 네. 예. 이분이 또 담당하는 그 상원 그 지역은 또 전기차의 본고장들입니다. 다 지금 거기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 뭐가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머스크의 지지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듯이 뭐 무슨 또 그냥 모든 또 IRA 뭐 물론 행정명령에 들어갔던 거는
좀 보조금 관련된 거는 좀 정지가 될 수 있겠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눈치 봐가면서 이 말의 강도도 바뀔 수 있는 게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고 그리고 그런 쪽까지 봤었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후보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 보조금 왜 줘?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키우는 거 이거 의미 없다. 핵심은 기업은 내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동등하게 경쟁해서 도태되는 거 동태되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끌고 갈 거 끌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우위를 갖춘 테슬라는 기분 좋은 뉴스겠죠. 그 뭐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터리 구에다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만큼 속도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에 우위된 쪽을 더 가속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혹시 뒤따라갔던 또 추격자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정치되면은 그냥 오히려 좀 탈락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산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전기차가 정책적으로 뭐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은 의미가 없고 또 막상 당선돼봐야 될 거 같고 중요한 건 또 트럼프가 당선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죠 사실. 네. 네네. 또 막 또 이제 고차범위 내로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또 해리스 님께서.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럴수록 또 자기 원사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럼 내 표를 더 결집시키고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지지는 하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마저 컴온 그러면서 같은 또 만들려면 입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었을 때에 대한 반향들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모든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또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쏠리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아무튼 간에 뭐 실적도 실적이고 뭐 네. 트럼프 이슈로 밀리긴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발표했고요. 예,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일단 IRA 빼게 되면 적자 한 1,500억 나올 걸로 네. 예상을 한 거이었고요. 그다음 또 에코프로 그룹들 실적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는 워낙 또 진짜 와 이거 적자폭 크고 좀 그러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 정도. 적자폭이 에코프로는 조금 더 늘었고 에코프로 BM은 그래 적자는 안 봤습니다. 예,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매출이 8천억대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30억인가? 이렇게 되면은 적자 안 봤다 그러면 그게 어딥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만족은 못 해요, 지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제 정체가 돼서 하향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해서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황 단기 바닥에 사는 건 맞죠. 주식을요. 근데 바닥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좀 길어지느냐 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쯤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요. 그게 지금 판단되는 구간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예.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하반기 때 강한 개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 적자, 예,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1,950억인데 빼게 되면은 좀 그런데 원래는 3분기 5천억대, 4분기 6,400억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아갈 걸 봐서 과거에 2022, 23년 때 보여줬던 흐름들까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사 자체가 이걸 꺾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낮췄나요? 예,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낮췄구나.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상했던 것보다 20-30%는 줄을 수 있다는 거를 암시를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됐었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원래는 업황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좋아질 걸 계산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쪽에 한 35만원대 위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체돼 있네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또 그래도 더 강한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그러니까 양극재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때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근데 좀 흑자로 살짝 나왔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많이 좀 위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수치처럼 뭐 1,000억대 이상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돌아가는데도 약간 위축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전기차가 다시 얼만큼 잘 팔려서 그만큼 또 소재 쪽 그리고 또 배터리 쪽과 함께 연결되는 배터리의 끝단은 또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앵커님도 다음 자동차는 그 살려고 했던 스포츠카 말고 전기차를 사고 싶어야 되는데 네네. 포르쉐 이런 거 그만 사세요. 집에 한 3대쯤 있으면 그만 사세요 이제. 장난감은 2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네. 저 전기차 너무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유지비가 싸요.
다 하는 게 그게 공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싼데 불편함을 좀 겪어야 돼요. 그렇죠. 네. 빨리 충전이 안 되고. 근데 보통 또 그렇더라고요. 전기차는 아니 뭐 빨리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빨리 충전될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서 뭐 정차돼 있을 때 그때 충전하면 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그만큼의 충전 대수가 많이 늘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강점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만약에 보조금까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저거 원래 일반 내연차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이다. 전기차는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더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기아의 EV3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판매와 그리고 또 그게 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할부 이자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모델 2를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로보택시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가의 전기차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또 자율주행과 함께 열심히 또 도로를 돌아다니는 무인 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또 최근에는 FSD가 또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냥 테슬라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게 미래인데 결국에는 그런 뭐 비싼 차든 싼 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뭐 비싼 차보다도 싼 차가 더 많이 생겨서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노려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캐즘에 마무리되는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양극재 소재 관련된 P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Q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P를 끌을 겁니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가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을 찍었던 P까지도 같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가 전기차가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2차 전지가 용트림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멘텀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워낙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뭐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네. 컨센서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돌아서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반대 또 효과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처럼 막 엄청나게 적자 근처까지 갔다가 확 좋아지면 또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현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EV 시장과 관련된 중대형 전지 쪽은 정체되어 있고 하향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 성장하는 시장은 맞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쭉 나온 얘기가 뭐 전고체 배터리 우리 2026년 양산하면서 쭉 또 장기 계획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업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럼 투자를 줄이겠느냐? SDI는 똑같거든요. 상반기 벌써 예전 대비해서 2배 투자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한쪽인데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딱 태세가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전망 쪽에서 누구보다 저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럽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뭐 의무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의 폐지 이런 법안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법안은 없고 그 얘기는 전기차의 어떤 연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언이지 전기차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연비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기차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면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기관차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비 규제를 통해서 그걸 좀 제어하겠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던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쪽에서도 이 연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신차 의무 비율을 좀 낮췄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2032년까지 신차 의무 비율을 66%에서 50%까지 좀 낮췄잖아요. 그런 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친환경 쪽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 해리스겠죠. 근데 그 뭐 비우호적인 인물이 트럼프니까요. 근데 이 전기차를 놓고 우호적이냐 또는 비우호적이냐를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패권 구도의 쟁점으로 좀 보게 되면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패권 구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옥죄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1기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중국을 크게 옥죄습니다. 옥죄고 맞아요.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대란도 일어나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중국이 2차 전지를 밀고 있는 전략 산업의 핵심 전략 산업이 반도체고 또 배터리 쪽이거든요. 2차 전지거든요. 그걸 트럼프 쪽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는 대한민국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차라리 긴 시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를 폐지한다 뭐 이렇게 밝힌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법안으로 뭐 명시된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트럼프가 최근에 보니까 난 전기차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또 밝혔죠. 트럼프가 나는 머스크한테 매달 260억씩 받고 있다. 얘는 굉장히 좋은 친구고 똑똑한 친구다. 이런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를 내 옆에 두고 있어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대표님 말씀처럼 일일일비 할 필요는 없다. 2차 전지는.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뭐 이런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투자자분들 좀 많이 하락해서 마음이 좀 심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2차 전지에 대응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에, 배부한 그 표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산업의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도체에는 굉장히 햇볕이 좋아서 매우 좋다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그러네요. 조선, 2차 전지 바이오 기계,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좋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동일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2차 전지는 올해 1월 달에 발표했었을 때 매우 흐림이라고 나타나 있었거든요.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2차 전지는 이제는 조금 대체로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떤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순환적인 사이클상 반도체가 좀 다운 사이클 되어 있었을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을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순환이 되면 상승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떤 몇 가지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AI 열풍이 불죠. 맞아요. 근데 이 AI 열풍을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전혀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어요. 그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그죠? 혜성같이 등장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혜성같이 등장한 게 AI 산업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AI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미리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수혜를 받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업황이 돌아서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답답한 구간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한데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뭐 매년 몇십 조씩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뭐 바보에서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가장 잘하는 게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골고루 잘해야 완성될 수 있는 완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드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2차 전지는 바닥권 구간에 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의 가격이 언제인지는 사실 그거는 뭐 신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닥 구간 근처에 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와 있다는 얘기는 어느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이런 거를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을 좀 늘리는 찬스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혁 작가의 8대 종목을 이렇게 주로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중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쳐졌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박 작가를 잠깐 옹호하자면, 박 작가는 이 22년부터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박순혁 작가를 처음 만났을 무렵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박 작가, 그때는 박 작가가 아니라 이제 홍보이사, 금양 홍보이사였으니까, 박 이사님은 지금 탑2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신 분이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따라다녔으면 사실 지금도 수익 구간이고 그 사이에 또 수익도 많이 났겠죠, 한때는. 예. 근데 지금 이게 쌀 때는 그분 이야기를 안 들으시다가, 예. 이제 이게 사람들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잖아요. 예. 시장이 지금처럼 침체돼 있고 조정할 때, 이럴 때가 사실 진짜 사야 되는 건데, 싸게 정말 살 수 있는 구간인데, 대박앤세일, 그냥 박앤세일도 아니고 대박앤세일 구간이고, 물반 고기반을 넘어서 지금 물고기 80%인 상황에서 그냥 돈만 있으면 막 줍줍하면 되는 구간인데, 네네. 물론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흐름들을 잘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게 그런 가이드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저는 그리고 어쨌거나 선대인 TV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주 그런 가이드들을 비교적 잘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대략 1년 전쯤인데, 휴가를 갔다 와서 2차전지 소재 섹터 체크해보니까, 소재 섹터가 이렇게 캐즘 구간에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서, 소재 비중을 줄이고, 장비주로 일단 비중을 좀 실으라 했다가, 장비주 역시 이제 캐즘 구간에서 발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걸 하긴 하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다시, 양쪽 다 조정받은 구간이면, 이 소재 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비주를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단순히 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지난 기간 동안 상당히 충분히 많이 조정받은, 전해업체, 그리고 동박업체 일부,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실어 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전해하고 동박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큰 흐름에서 네. 보면. 그 종목들도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흐름에서 가이드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제 가이드를 정말 그때 열심히 따라왔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1년 전이나 아니면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수익 많이 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1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박순혁 작가가 3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형주라는 건 2차전지 섹터가 캐즘 구간에 들어가서 계속 일정하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제가 주로 하는 스몰캡에서 미드캡 정도의 종목들은 좀 피해 나갈 여지가 있지만, 대형주들은 그 섹터를 대변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을 이렇게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인지를 해야죠. 패시브 자금도 여기 오고 하니까. 네. 제가 박 작가가 얼마나 그 부분을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박 작가를 따라서 그렇게 대형주를 투자하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3년을 기다려야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2차전지 산업이 망합니까?
그리고 큰 흐름에서 이게 뭐 전기차 산업이 뭐 안 갈 산업이고 배터리 산업이 안 갈 산업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구간 같은 데서 더 싸게, 예, 정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사는 거죠. 물론 자금이 떨어졌을 수 있죠. 그러면 당장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럼 뭐 대형주들을 일정하게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몰캡 종목들로 예, 뭐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 박순혁 작가의 말을 믿었다. 근데 그 박순혁 작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박순혁 작가의 설명을 힌트로 해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해서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믿고 성장성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결국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할 때는 호기롭게 뭐 3년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예,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더 사야죠 최대한. 그 자금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최대한 더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종목을 좀 포트를 조정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하시면 돼요. 예,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분들이 물려 있으니까 속상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그냥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과정에서 판단을 다시 해보고, 예, 이 포트를 재조정해보고, 이러지 않고, 예, 그냥 누군가의 말을 믿고, 제대로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치 투자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 같은, 결과적으로 이런 시점이 오니까, 예, 그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은 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타겟으로 삼아서 원망하고 비난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린다면 배터리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욕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너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투자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욕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삶이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투자 인생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을 잘 모르고 산 겁니다. 종목을 잘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잠재력, 성장성 이런 것도 보지만 그 잠재력, 성장성에 비해서 매수하던 시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샀나, 너무 과도한 이렇게 비싼 구간에서 사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처음 매수할 때는 투자의 어떤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보고 산다. 좀 그때 비싸도 3년 내다보고 산다. 이랬던 분들이 이제 그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는 되게 비싸게 사면서도, 비싼 구간에서 사면서도, 예, 3년 내다보고 사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3년에서 1년 정도 채 안 지난 시점에서, 예, 이게 성장성이 있니, 등등 이렇게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탓한다? 그러면 그분은 투자자로서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뷰를 해보셔야죠. 응? 자, 내가 너무 비싼 구간에 사지는 않았나?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금 여력을 일정하게 가지고 비싸다라고 생각했으면 예, 상대적으로 좀 비싼 구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현금을 좀 확보해서 조정이 오면 추가로 산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게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고, 주요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와서 다시 낙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20만원 초반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평단이 계속해서 낮아지니까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나 마이너스 50%다, 60%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매수를 하실 때
에코프로 BM이 한창 뜨거워서 예를 들면 뭐 40만 원 넘어갈 때 그때 그냥 한 방에 샀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제로 분들이 그런데 그런 대다수인 분들이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매수를 그렇게 하냐. 예, 저도 그렇고, 뭐, 박 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오버슈팅 하면은 일정하게 20%, 3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가, 가능하면 그 종목이 이렇게 조정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매수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사고 나서 뭐, 포트 조정까지 했는데도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존버하는 거고,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내왕님도 그렇게 아실 텐데, 오히려 그럴 때 나와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적어도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요, 저는. 네네. 그걸 뭐 거의 뭐 정석 레파토리처럼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산지 섹터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뭐 캐즘 구간이 깊어지고 길어질 줄까지는 뭐 알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이거는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걸 1년, 뭐 이 캐즘 구간이 이런 식으로 올지 뭐 구체적으로 이걸 1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것이고,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오히려 덥석 사기보다는 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 올 때 점진적으로 나눠서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존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스스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 전지긴 한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계속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린 인더스트리는 프라우드. 아유, 한국말이 섞였네요. 신재생 정책, 이 신재생 네네. 에너지 관련된 네네. 쪽은 사기다. 아, 네. 사기다고. 네. 아, 네네. 프라우드는 자부심 이게 아니고요. 네네. 프라우드. 아, 예. 이렇게 할까요? 트럼프처럼? 예. 네. 여기까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회사 테슬라의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댄다고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좀 최근 들어서 말이 바뀝니다. 네. 내가 전기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지금 민주당의 정책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반대되는 정책 쪽에서 나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그 부통령 지명된 벤스. 아, 예. 맞아요. 벤스. 네. 예. 이분이 또 담당하는 그 상원 그 지역은 또 전기차의 본고장들입니다. 다 지역 거기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 뭐가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머스크의 지지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듯이 뭐 무슨 또 그냥 모든 또 IRA 뭐 물론 행정명령에 들어갔던 거는 좀 보조금 관련된 거는 좀 정지가 될 수 있겠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눈치 봐가면서 이 말의 강도도 바뀔 수 있는 게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고 그리고 그런 쪽까지 봤었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후보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 보조금 왜 줘?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줘서 키우는 거 이거 의미 없다. 핵심은 기업은 내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동등하게 경쟁해서 도태되는 거 동태되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끌고 갈 거 끌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우위를 갖춘 테슬라는 기분 좋은 뉴스겠죠. 그 뭐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배터리 구에다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만큼 속도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에 우위된 쪽을 더 가속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혹시 뒤따라갔던 또 추격자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정치되면은 그냥 오히려 좀 탈락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산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전기차가 정책적으로 뭐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은 의미가 없고 또 막상 당선돼봐야 될 거 같고 중요한 건 또 트럼프가 당선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죠 사실. 네. 네네. 또 이제 고차범위 내로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또 해리스 님께서.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럴수록 또 자기 원사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럼 내 표를 더 결집시키고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지지는 하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마저 컴온 그러면서 같은 또 만들려면 입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었을 때에 대한 반향들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모든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또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쏠리지 말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최근에 2차전지 주식들이 아무튼 간에 뭐 실적도 실적이고 뭐 네. 트럼프 이슈로 밀리긴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발표했고요. 예,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일단 IRA 빼게 되면 적자 한 1,500억 나올 걸로 네. 예상을 한 거이었고요. 그다음 또 에코프로 그룹들 실적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는 워낙 또 진짜 와 이거 적자폭 크고 좀 그러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 정도. 적자폭이 에코프로는 조금 더 늘었고 에코프로 BM은 그래 적자는 안 봤습니다. 예,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매출이 8천억대가 그런데 영업이익이 30억인가? 이렇게 되면은 적자 안 봤다 그러면 그게 어딥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만족은 못해요, 지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제 정체가 돼서 하향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해서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황 단기 바닥에 사는 건 맞죠. 주식을요. 근데 바닥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좀 길어지느냐 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쯤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요. 그게 지금 판단되는 구간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예.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하반기 때 강한 개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 적자, 예,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1,950억인데 빼게 되면은 좀 그런데 원래는 3분기 5천억대, 4분기 6,400억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아갈 걸 봐서 과거에 2022, 23년 때 보여줬던 흐름들까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사 자체가 이걸 꺾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낮췄나요? 예,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낮췄구나.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상했던 것보다 20, 30%는 줄을 수 있다는 거를 암시를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됐었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하고 원래는 업황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좋아질 걸 계산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쪽에 한 35만원대 위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체돼 있네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또 그래도 더 강한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그러니까 양극재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때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근데 좀 흑자로 살짝 나왔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많이 좀 위축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수치처럼 뭐 1,000억대 이상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돌아가는데도 약간 위축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전기차가 다시 얼만큼 잘 팔려서 그만큼 또 소재 쪽 그리고 또 배터리 쪽과 함께 연결되는 배터리의 끝단은 또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앵커님도 다음 자동차는 그 살려고 했던 스포츠카 말고 전기차를 사고 싶어야 되는데 네네. 포르쉐 이런 거 그만 사세요. 집에 한 3대쯤 있으면 그만 사세요 이제. 장난감은 2대 있어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네. 이제 전기차 너무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유지비가 싸요. 다 하는 게 그게 공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싼데 불편함을 좀 겪어야 돼요. 그렇죠. 네. 빨리 충전이 안 되고 근데 보통 또 그렇더라고요. 전기차는 아니 뭐 빨리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빨리 충전될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서 뭐 정차돼 있을 때 그때 충전하면 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그만큼의 충전 대수가 많이 늘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강점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만약에 보조금까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저거 원래 일반 내연차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이다. 전기차는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더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기아의 EV3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판매와 그리고 또 그게 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할부 이자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모델 2를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로보택시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가의 전기차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또 자율주행과 함께 열심히 또 도로를 돌아다니는 무인 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바꿀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또 최근에는 FSD가 또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냥 테슬라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게 미래인데 결국에는 그런 뭐 비싼 차든 싼 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뭐 비싼 차보다도 싼 차가 더 많이 생겨서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노려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약간 이제 캐즘에 마무리되는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양극재 소재 관련된 P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Q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P를 끌을 겁니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가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을 찍었던 P까지도 같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가 전기차가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2차 전지가 용트림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멘텀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워낙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뭐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네. 컨센서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돌아서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반대 또 효과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처럼 막 엄청나게 적자 근처까지 갔다가 확 좋아지면 또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EV 시장과 관련된 중대형 전지 쪽은 정체되어 있고 하향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 성장하는 시장은 맞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쭉 나온 얘기가 뭐 전고체 배터리 우리 2026년 양산하면서 쭉 또 장기 계획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업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럼 투자를 줄이겠느냐. SDI는 똑같거든요. 상반기 벌써 예전 대비해서 2배 투자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한쪽인데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딱 태세가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전망 쪽에서 누구보다 저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럽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뭐 의무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차의 폐지 이런 법안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법안은 없고 그 얘기는 전기차의 어떤 연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언이지 전기차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연비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기차의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면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기관차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비 규제를 통해서 그걸 좀 제어하겠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던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쪽에서도 이 연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신차 의무 비율을 좀 낮췄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2032년까지 신차 의무 비율을 66%에서 50%까지 좀 낮췄잖아요. 그런 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친환경 쪽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 해리스겠죠. 근데 그 뭐 비우호적인 인물이 트럼프니까요. 근데 이 전기차를 놓고 우호적이냐 또는 비우호적이냐를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패권 구도의 쟁점으로 좀 보게 되면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패권 구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옥죄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1기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중국을 크게 옥죄습니다. 옥죄고 맞아요.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대란도 일어나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중국이 2차 전지를 밀고 있는 전략 산업이 핵심 전략 산업이 반도체고 또 배터리 쪽이거든요. 2차 전지거든요. 그걸 트럼프 쪽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는 대한민국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차라리 긴 시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를 폐지한다 뭐 이렇게 밝힌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법안으로 뭐 명시된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트럼프가 최근에 보니까 난 전기차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또 밝혔죠. 트럼프가 나는 머스크한테 매달 260억씩 받고 있다. 얘는 굉장히 좋은 친구고 똑똑한 친구다. 이런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를 내 옆에 두고 있어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대표님 말씀처럼 일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2차 전지는.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뭐 이런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투자자분들 좀 많이 하락해서 마음이 좀 심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2차 전지에 대응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에 배부한 그 표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산업의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도체에는 굉장히 햇볕이 좋아서 매우 좋다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그러네요. 조선, 2차 전지 바이오 기계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좋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동일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2차 전지는 올해 1월 달에 발표했었을 때 매우 흐림이라고 나타나 있었거든요.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2차 전지는 이제는 조금 대체로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떤 반도체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순환적인 사이클상 반도체가 좀 다운 사이클 되어 있었을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을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순환이 되면 상승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떤 몇 가지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AI 열풍이 불죠. 맞아요. 근데 이 AI 열풍을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전혀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어요. 그죠? 거긴 동의하시죠? 그죠? 혜성같이 등장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혜성같이 등장한 게 AI 산업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AI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미리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수혜를 받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업황이 돌아서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답답한 구간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한데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뭐 매년 몇십 조씩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뭐 바보에서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가장 잘하는 게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골고루 잘해야 완성될 수 있는 완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드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2차 전지는 바닥권 구간에 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의 가격이 언제인지는 사실 그거는 뭐 신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닥 구간 근처에 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와 있다는 얘기는 어느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이런 거를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을 좀 늘리는 찬스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혁 작가의 8대 종목을 이렇게 주로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중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쳐졌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박 작가를 잠깐 옹호하자면 박 작가는 이 22년부터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조정받았다고 하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박순혁 작가를 처음 만났을 무렵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박 작가, 그때는 박 작가가 아니라 이제 금양 홍보이사였으니까 박 이사님은 지금 탑2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신 분이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따라다녔으면 사실 지금도 수익 구간이고 그 사이에 또 수익도 많이 났겠죠, 한때는. 예. 근데 지금
이게 쌀 때는 그분 이야기를 안 들으시다가, 예, 이제 뭐, 이게 사람들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잖아요. 예, 시장이 지금처럼 침체돼 있고 조정할 때, 이럴 때가 사실 진짜 사야 되는 건데, 싸게 정말 살 수 있는 구간인데, 대박앤세일, 그냥 박앤세일도 아니고 대박앤세일 구간이고, 물반 고기반을 넘어서 지금 물고기 80%인 상황에서 그냥 돈만 있으면 막 줍줍하면 되는 구간인데, 네네. 물론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흐름들을 잘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게 뭐 그런 가이드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저는 그리고 어쨌거나 그 선대인 TV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주 그런 가이드들을 비교적 잘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대략 1년 전쯤인데 휴가를 갔다 와서 2차전지 소재 섹터 체크해 보니까 소재 섹터가 이렇게 캐즘 구간에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서 소재 비중을 줄이고 장비주로 일단 비중을 좀 실으라 했다가 장비주 역시 이제 캐즘 구간에서 발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다시 양쪽 다 조정받은 구간이면 이 소재 쪽으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비주를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단순히 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그 지난 뭐 기간 동안 상당히 충분히 많이 조정받은 전액 업체 그리고 동박 업체 일부 뭐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실어 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전액하고 동박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큰 흐름에서 네. 보면 뭐 그 종목들도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큰 흐름에서 가이드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제 가이드를 정말 그때 열심히 따라왔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뭐 1년 전이나 아니면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수익 많이 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1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박순혁 작가가 3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형주라는 건 2차전지 섹터가 캐즘 구간에 들어가서 계속 일정하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제가 주로 하는 스몰캡에서 미드캡 정도의 종목들은 좀 피해 나갈 여지가 있지만 대형주들은 그 섹터를 대변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을 이렇게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인지를 해야죠. 패시브 자금도 여기 오고 하니까. 네. 제가 박 작가가 얼마나 그 부분을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박 작가를 따라서 그렇게 대형주를 투자하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3년을 기다려야죠.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2차전지 산업이 뭐 망합니까? 그리고 큰 흐름에서 이게 뭐 전기차 산업이 뭐 안 갈 산업이고 배터리 산업이 안 갈 산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 같은 데서 더 싸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사는 거죠. 물론 자금이 떨어졌을 수 있죠. 그러면 당장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뭐 대형주들을 일정하게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몰캡 종목들로 뭐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박순혁 작가의 말을 믿었다. 근데 그 박순혁 작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박순혁 작가의 설명을 힌트로 해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해서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믿고 성장성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이 결국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할 때는 호기롭게 3년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더 사야죠, 최대한. 그 자금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최대한 더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종목을 좀 포트를 조정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하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분들이 물려 있으니까 속상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그냥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과정에서 판단을 다시 해보고, 이 포트를 재조정해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말을 믿고 제대로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치 투자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 같은 결과적으로 이런 시점이 오니까 예, 그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은 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타겟으로 삼아서 원망하고 비난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이 풀린다면 뭐 배터리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저를 욕하셔도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너 때문에 이산지 섹터에 투자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욕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삶이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투자 인생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을 잘 모르고 산 겁니다. 종목을 잘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잠재력, 성장성 뭐 이런 것도 보지만 그 잠재력, 성장성에 비해서 매수하던 시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샀나, 너무 과도한 이렇게 비싼 구간에서 사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처음 매수할 때는 투자의 어떤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보고 산다, 뭐 좀 그때 비싸도 3년 내다보고 산다 이랬던 분들이 이제 그 1년 가까이 이제 계속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때는 되게 비싸게 사면서도, 비싼 구간에서 사면서도, 예, 3년 내다보고 뭐 사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3년에서 1년 정도 채 안 지난 시점에서, 예, 이게 뭐 성장성이 있니, 뭐 등등 이렇게 뭐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탓한다? 그러면 그분은 투자자로서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뷰를 해 보셔야죠. 응? 자, 내가 너무 비싼 구간에 사지는 않았나?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금 여력을 일정하게 가지고 비싸다라고 생각했으면, 예, 상대적으로 좀 비싼 구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현금을 좀 확보해서 조정이 오면 추가로 산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게 뭐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고 뭐 주요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와서 다시 낙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예,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20만 원 초반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평단이 계속해서 낮아지니까요. 네. 예. 네. 그런데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나 뭐 마이너스 50%다, 60%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매수를 하실 때 에코프로 BM이 한창 뜨거워서 예를 들면 뭐 40만 원 넘어갈 때 그때 그냥 한 방에 샀나? 그러지 않고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매수를 그렇게 하냐? 예, 저도 그렇고, 뭐, 박 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오버슈팅 하면은 일정하게 20%, 30%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가, 가능하면 그 종목이 이렇게 조정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매수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사고 나서 뭐, 포트 조정까지 했는데도 자금 여력이 떨어지면 존버하는 거고,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내왕님도 그렇게 아실 텐데, 오히려 그럴 때 나와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적어도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요, 저는. 네네. 그걸 뭐 거의 뭐 정석 레파토리처럼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산지 섹터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뭐 캐즘 구간이 깊어지고 길어질 줄까지는 뭐 알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이거는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걸 1년, 뭐 이 캐즘 구간이 이런 식으로 올지 뭐 구체적으로 이걸 1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것이고,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오히려 덥석 사기보다는 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 올 때 점진적으로 나눠서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전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스스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